긴급 현안 질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강촌동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요. 거기 강촌동 재개발 지역에 예를 들면 유기동물이라든지 길고양이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조합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또 행정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조합의 일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오히려 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긴급 현안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 자원해수센터에서 산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채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또 채용이 계속 지금 매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채용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일어났던 산재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 채용과 관련한 문제, 시설관리공단의 자원해수센터와 관련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자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서 강촌동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에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촌동에요 이주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빈집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존에 키우던 반려견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길고양이 등 어떤 유기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이 강촌동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건 현재 알고 계시죠? 네, 문화경제국장 정은아입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을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조합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부산이라든지 또는 서울의 한남상 구역에서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조합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갈등으로 넘기지 않고 또는 팻맘들과의 갈등으로 떠넘기지 않고 관에서 적극 나서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개발 지역에서 어떻게 동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간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매뉴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의 현재 한남상 구역 같은 경우는 안전히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더라도 폐쇄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도 만들면서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도 강촌동 재개발 등에 앞으로 또 양동 등에서도 계속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저희들 재개발 지역에서 현재 동물과 보호도 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과 관련한 매뉴얼 혹시 자체적으로 제작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매뉴얼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도 재개발이 많아서 관련 매뉴얼을 제가 봤고요. 저희들도 이제 광천동 재개발이 이제 올 7월부터 이제 철수가 되고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동물 단체와 사업 시행자 우리 구청의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길고양이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또 영민원이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저희 과에서의 정책 추진 중에 핵심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비가 핵심이 아니라 원래는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료비는 상당히 충분히 보장이 돼 있고 오히려 또 남는 경우도 있는데 중성화 수술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 25년도 본예산은 훨씬 더 지금 더 삭감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예. 올해 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예산 통해서 예를 들면 개체수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민원 간의 갈등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이제 중성화 수술 관련 사업비가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6,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3,600 정도 한 3년 동안 편성을 했는데, 이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올해는 국시비 보조 사업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6,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6,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한 352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의원님이 이제 제안하셨으니까 특별히 이제 광천동 재개발 구역 내에 길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추경에 좀 중성화 수술 사업비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하면서 일단 재개발 관련한 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캐디 캔맘과 그다음에 조합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캐디 캔맘은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에 그 급식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조합에서는 당연히 또 철거를 1월 말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정분도 붙이고 이런 갈등이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합장님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았던 건, 공사 예를 들면 지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겠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무조건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동물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그런 모델을 오히려 서구에서 만들어가면 훨씬 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합, 그다음에 캐디 캔마, 그다음에 우리 서구청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강주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시도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착한 서구에 더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현안 질문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현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최근에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단 이후에 현재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직원들이 변경이 됐습니까? 퇴사라든지 다시 신규 채용이요?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봉주입니다. 저희가 5급, 6급, 7급을 일반직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공단이 설립된 이후 약 45% 정도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의 어떤 근무 여건이나 처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청장년층들의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별장이 작년 9월에 저희가 준공이 되면서 증원된 선별원을 모집을 했는데요. 최초에 증원된 12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이 합격자가 8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실시해서 4명을 추가로 선발을 했고요. 지난해 말 12월에 1명을 추가 증원을 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일반직의 현재 공단 설립의 50%가 현재 그만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선별원 역시도 실제 채용을 하고도 채용 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네.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건 그만큼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공단의 직원이라고 하면 다들 선호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이직을 하고 또는 채용 인원도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선별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 갈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수차례 저희 선별장 현장을 방문하시고 아마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선별장을 신축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재활용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활용 쓰레기죠. 이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노동 강도도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업 그러면은 사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선별장에 와서 본 사람들은 아마 오래지 않아서 근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느끼고 실제 그렇게 해서 이직이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반적인 환경직을 저희가 운전원과 수거원, 선별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선별원의 임금 체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임금 협상을 할 때도 선별원들의 임금을 약간 더 높은 비율로 책정을 해서 임금 협상을 했고요. 선별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4,500 편성해 주셔서 안전과 환경 개선을 조금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신규 직원들이 이 업무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직원들 화합의 장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런 채용의 문제 계속 반복된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지금 원래 그 자원해수센터 선별장을 설립할 때 일일 처리 용량의 목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일 설계 용량은 30톤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그러면 8월달에 시범 가동하고 난 이후에 거의 11월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12월까지 봤을 때 현재 그 어느 정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 처리 용량은 제가 보니까 지금 15톤이죠 지금. 네, 15.7톤 정도 1월 말 기준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절반에 미치지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또 현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하고 있는 처리 용량도 역시 어느 정도죠? 그 용량도 저희 거의 반반 서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그럼 결론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장을 만들었는데 자체 처리하는 용량은 15톤. 그리고 또 민간 위탁하고 있는 것은 15톤. 결론은 이건 직영 선별장이보다는 반반 선별장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토요일도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토요일 이 민간 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간 처리가 톤당 10만 원에서 14만 원입니다. 예, 현재 지금 4,7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토요일 날 저희가 또 운영을 하지 않고 민간 위탁으로 또 처리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이후에 민간으로 위탁해서 처리한 비용이 2억 6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저희가 82억을 들여서 이 자원해수센터 선별장을 만들었는데 결론은 토요일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 또 평일에도 처리 용량을 절반을 또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 비중 선별기에서 끼임 사고가 있었죠. 네, 그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3개월 진단이 나왔죠. 4주 진단이 나왔고요. 예. 이후 경과를 봐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그렇게 보기로 병원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는 이제 3개월 진단 받은 걸로 나왔는데 이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는 현재 저희 해수센터 안전 매뉴얼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 매뉴얼은 당초에 이런 회전하는 그 컨베이어 벨트나 동력 장치의 정비를 할 때는 정지시킨 후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날은 그 직원이 정지시키지 않고도 이걸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경미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예. 사고가 나면 일단 응급 조치를 한 후에 직원을 동반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사고가 났던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 후에 작업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에 하면 작동 중에 컨베이어에 이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거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작업자들이 예를 들면 끌어내서 겨우 그 큰 사고로 중대재해로부터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저희 안전 매뉴얼에는요
저희 자원해수센터의 안전 매뉴얼에는 이 비상 이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날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그 직원들이 이렇게 끄집어 냈다는 것은 조금 와전된 듯 싶습니다. 그 당사자가 손이 다치니까 바로 뺐는데 옷깃이 몰렸다가 손이 다치고 손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끌어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응급조치하고 이런 과정에 구축하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끼어 있는 상황에서 빼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배를 작년 추경에 군데군데 충분히 설치를 했습니다. 비상 정지 버튼을. 그래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은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됐고요. 그때 상황은 정비원이 아마 혼자 작업을 하다 그래서 손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정지를 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안전 관리자는 뭡니까 이 비상 버튼 눌러서 기계를 멈춰야죠. 근데 이런 매우 위험한 사고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상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계는 돌아가면서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매뉴얼하고도 저희 해수센터 매뉴얼하고도 현재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맞지가 않고 이 매뉴얼을 또 누가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 직원들하고 산업안전보건협회와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안전 매뉴얼의 이 안전 관리자는 현재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요. 근데 이 매뉴얼은 실제는 이 이사장님의 답변과 다르게 이 정비원들이 다 순수 편집까지 해서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정비원들의 역할이 아니죠. 이 안전 매뉴 자원해수센터의 안전 매뉴얼은 최소한 그 협회라든지 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 관리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이 자원해수센터의 정비원들이 이걸 김태진 만든다고 의원님, 10분을 다 초과하셨습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5분 더. 그 하도록 부분에 하겠습니다.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 매뉴얼은 정비원들한테 맡겨놓지 않고요. 기계를 잘 아는 정비원과 팀장이 우선 작성한 매뉴얼을 저희 본부에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 팀장, 운영지원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장이 산업안전보건협회와 협의해서 그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세부 수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들었지만 그분들이 다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난해 말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공정별로 세부 사항별로 안전 매뉴얼 전반을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안전 매뉴얼을 작업 공정별로 따는 안전 매뉴얼을 현재 정비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직접 그 편집까지 본인들이 다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원들이 안전 매뉴얼을 만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 매뉴얼에도 작업 공정별 매뉴얼을 보더라도 비중 선별기에서 제가 이런 끼임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 매뉴얼에도 기계 이 장비를 이 비상 버튼 눌러 정지시키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아무 이상이 크게 뭐 버튼을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현재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끼임 사고 관련해서 아니라는 인식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분 정비원들이 스스로 내용을 타이핑하고 편집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안전관리자가 자원해수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망각한 게 아닌가. 그런 데로부터 어떤 뭔가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이 기계도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회사 내 상황도 알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그 자원해수센터의 선별장에 이 응시한 분들이 계속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포기하고 임금도 낮고 또 안전 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간이 더 흐른다 하더라도 이 15톤이 갑자기 당초 계획대로 30톤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고 계속 반반 이탁 직영을 하고 있으면 이 15톤이 뭐 한 17톤
18톤은 될 수 있지만은 30톤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흐르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될 거다. 이거에 관련한 좀 대책하고 그다음에 노동 현장의 안전을 어떻게 좀 더 마련할 보장할 건지에 대한 좀 답변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서창동, 하천동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축을 할 때 당초의 그 구 선별장보다 오히려 면적이 121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한 42평 정도 되는데요. 면적은 줄었는데 시설 용량은 2배로 키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와 유사한 정읍의 광역 선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하고 유사한 설비를 넣었고요. 처리 용량도 30톤으로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시설 연면적이 저희의 2.2배, 그리고 선별 인원도 1.4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단순한 면적뿐만 아니라 하나의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면적이 좁다 보니 반입 공간이 부족합니다. 차량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맨 처음에 하차시키는 이 반입 공간이 좁다 보니까 2대 정도 하차하고 이걸 선 파봉해서 파봉기에 올리고 그러고 나서 또 2대 정도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좁은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하천 뚝 아래라서 침수 우려 등을 고려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파봉기라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반입되면 직원들이 봉투를 트고 거기에서 기계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들을 빼냅니다. 고철이라든지 밥통이라든지 뭐 큰 말통, 뭐 이렇게 한 말짜리 통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파봉기에 집어넣으면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빼내고 나면 저희는 그걸 지게차로 한쪽으로 몰고 집게차를 이용해서 파봉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파봉기 위치가 저희가 볼 때 한 3m 이상 높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읍에 있는 광역 선별장 같은 경우는 파봉기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 파봉하면 바로 지게차나 로더로 바로 파봉기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공정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선별량과 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재활용품을 품목별, 요일별로 수거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했습니다. 풍암동과 화정 2동을 선정해서 거기서부터 품목별, 요일별 수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하나의 품목이 하루에 그날은 쭉 들어온다면 선별하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선별량도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저희가 홍보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이제 직원들의 퇴사나 이직 사유와도 연계를 주셨는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들으신 말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안전 매뉴얼을 저도 직접 감수하고 이걸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협회의 감수를 받고 저희 그 운영 지원팀이 안전을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만들고 저한테 감수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최초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신중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현장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늘 교육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처리 용량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안전 문제, 선별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은 다소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의회나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구청의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1억을 들였는데 결론은 현재 반반 선별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역시도 지금 현재까지 민간 위탁 처리 비용이 4,700여만 원에 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금 협약이나 단체 협약 그리고 그 근로 계약서에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동의가 충분히 필요하고요.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근본적인 처리 양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 고가의 광학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결론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처리 역량은 큰 변화가 없게 되고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수립을 통해서 더 이상 채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질문 마치겠습니다.